생각해서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 사고 대통령한테 직보해라. 그리고 포스코 ENC에 대해서 아예 건설 면허를 취소해버리든지 공공 입찰을 금지시키든지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일단 법률상 가능은 한 거예요? 성수대교 붕괴가 94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때 동아건설이 면허 취소된 적이 있고요.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면허가 취소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건설사가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면허를 취득하면 될 텐데 그럼 수주 이력이 없으니까 수년 동안 이제 제대로 된 국내나 해외 광국공사가 불가능하니까 네. 면허 취소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공공 입찰 금지하게 되면 건설사는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건설은 계속 하고 일은 계속 하는데 수주 입찰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HD 현산 과거 현대산업개발 그 화정동에 3년 전인가요? 그 아이파크 붕괴로 1년 영업 정지를 맞아가지고 1년 동안 신규 수주를 못 하는 거죠. 예. 건설은 할 수 있지만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그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거기서 10개월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두 건설사 다 지금 행정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기간이 신규 수주는 못 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근데 포스코 ENC에 대해서 실제 면허 취소를 할까? 이게 이 대통령이 지금 실용주의 노선이라서 아마도 최고조로 압박을 하되 면허 취소는 안 할 겁니다. 현대 포스코 ENC가 한 시공 능력이나 도급 순위 보면 한 5, 6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문을 닫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사고가 나니까 그 포스코 ENC 같은 경우 전국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 중이던 곳 모두를 일단 올 스톱 시키고 점검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DL건설도 대림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두 건설사 합쳐서 150개 현장이 완전히 올스톱 됐고, 이 두 건설사뿐만 아니고 사실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건설사는 지금 다 멈춰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 명의로 다들 현장 점검이라는 이유로 다 멈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사고 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번 그렇죠. 주 지금 대통령실이 정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글쎄 사실 이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하도급 업체에 영향을 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국민 입주자들까지 차질이 있을 테니까 지금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조합이나 건설사 대부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국무총리든 누구든 현장은 돌아가게 하고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우리가요, 2023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공식 사망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6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또 4.1% 늘어나서 2,09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0명이 죽는 겁니다. 그 중에 1,200여 명 정도가 질병이고, 800여 명 정도가 해마다 사고로 일터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명이 일터에서 그냥 사고로 죽는 겁니다. 네. 건설 산업이 유독 많습니다. 그렇죠. 선진국도 건설 산업이 당연히 있을 텐데 OECD 평균으로 보면 우리는 근로자 10,000명당 1.59명이 죽습니다. OECD는 OECD 평균이 0.78명이 죽으니까 우리는 2배가 죽는 겁니다. 특히 노동자들 지위가 강한 독일이나 영국은 0.29명, 0.24명, 우리가 1.59명 죽으니까 우리 6분의 1밖에 죽지 않습니다. 예. OECD 중에서 건설 현장에서 우리보다 많이 죽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터키죠, 에콰도르 네 나라뿐입니다. 그렇게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고 특히 건설업에서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특히 우리 건설업은 고령자가 늘어납니다. 지금 한 열의 4명은 60대 이상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어서 그래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선진국 가보면 대부분 또 예를 들어 프랑스다 그러면 다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근로자들이 집 짓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 선진국은 어떻게 줄이느냐. 또 아무리 조심해도 사망사고는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 이걸 어떻게 막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요. 제가 사고로 죽은 사람만 산재로 인정된 사람만 827명이라고 했는데 네. 일본의 경우를 볼까요? 일본이 우리 GDP 2.4배입니다. 그러니까 요 비율대로 하면 인구는 2.2배고 GDP는 2.4배, 우리보다 경제가 2.4배 크니까 현장도 그만큼 많을 거고 그러면 1년에 우리가 827명이 죽으면 일본은 한 1,900명 정도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일본 통계 찾아보면 일본 정부가 인정한 거 보면 746명입니다.
2023년보다 또 지난해 9명이 더 줄어서 746명. 그러니까 우리 2.5분의 1밖에 안 죽는 겁니다. 일본은. 게다가 그렇죠. 우리는 늘어나고 있고 일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조심해도 죽는 걸 어떡하냐는데 일본은 왜 우리 이 2.5분의 1밖에 안 죽습니까? 우리가 워낙 고도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냥 뭐 무조건 그 생명 경시하면서 막 하던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그렇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한편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이걸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죠. 사람 한 명 살리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입니다. 근데 기업이 안전 관련해서 사람을 더 고용하고 안전 관련 장비를 사고 안전 관련 영역업체와 계약을 하면 경제학에서 보면 이건 투자입니다.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우리만큼 사망사고가 많았었는데 줄인 거 아니에요. 선진국들이 줄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죠.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영국만 해도 이제 기업 살인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니까 이제 되게 무서운데 이게 어떤 안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기업의 과실치사 또는 심지어는 살인죄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매우 특이한 우리 중대재해법도 여기 상당히 참고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산재가 나도 사적인 보상을 하고 이거 신고 안 하고 덮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진국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을 받지만 사적인 신고 안 하고 사적인 보상을 받으면 근데 구조적으로 그 사고가 또 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논란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기업의 대표 심지어는 원청업체 대표까지도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인데 실제 그 형사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안 되니까 사실은 기업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법인이 잘못하면 법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벌금 같은 걸로 비용을 매겨서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했는데 조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 사장이나 회장님이 이 처벌을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경영 책임자냐 이것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난 그 과정 거기서 추락사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걸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해야 되니까 사실상 거의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지난해 그 화성의 그 아리셀 공장 그 전지업체 배터리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로 한국인 5명 등 23명이 순식간에 사망했는데 이때 이례적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거 말고는 거의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속된 이 대표이사도 6개월인가 5개월 지나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보다도 사실 우리는 한 23명 정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뭐 매출액의 몇 퍼센트 뭐 이런 강한 이 벌금 이런 것들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인식이 기업이나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대통령실이 화낸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제 참고로요. 하나만 통계 제가 더 전해드리면 작년 10월까지 국감에서 나온 건데요. 작년 10월까지 5년간 일하다가 일터에서 죽은 환경미화원이 598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한 환경미화원이 598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인당 GDP를 작년 기준으로 일본 이겼다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하루 평균적으로 하면 오늘 또 2명이 죽습니다. 일터에서. 일본의 2배 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좀 아까 뭐 기업과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실이 화낸다고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바꾸려면 대통령실부터 화를 내는 게 맞아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일제 점검도 하고 경각심을 높이고 뭐 벌금도 높이고 이래야 인식이 바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하고 지금도 기업체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예를 들어 전혀 상관이 없는 임원들도 목요일 아침 출근해서 뭐 불특정 현장 가서 계속 근로자들 만나고 제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더 해야죠, 더. 네. 알겠습니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예,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꼽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서 복권도 됐죠. 복권되면서 워낙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화제를 많이 받았던 인물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떴죠. 예, 완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SNS 올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예.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도 뭐 최창렬 교수님 조국 할 줄 알고 대표 얘기할 걸 알면서도 제가 얘기를 해요. 조국 전 대표 떠도 너무 뜬 인물인데 지금 전국의 뭐 빅맨 핫피플이 됐는데요. 저는 이게 이런 현상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권력이라는 법칙이 태양 두 개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떤 거로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한동훈 대통령이 띄울 때 과거 미래의 어떤 갈등이 생길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묘한 떠오름이다. 이거는 앞으로 주의 깊게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금 이따 얘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요. 금주의 진 인물은 최창렬 교수. 보기에 따라서는 뜨기도 뜬 것 같긴 한데 전한길 씨. 이분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친길게 반길게에서 떴다고 하고 싶지만 그게 뜬 게 아니고 이러다간 본인도 나중에 지고 국민의힘도 지는 게 아닌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완전히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완전히 그 아전인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국민의힘 후보들도 국힘 후보들도 여기에 지금 사실 좌지우지 휘둘리고 있고 특히 이제 장동혁, 김문수 등 이제 이른바 탄핵 반대 후보들이 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 정치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전한길 씨를 그냥 진인물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뭐 한국사 강사로 유명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그냥 몇 마디 했다고 이렇게 각광받는 사람한테 수십 년 정치에 온 사람들이 휘둘린다는 거 참 우습기도 해요. 전무후무하고 한국 정당사에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진 원장 금주의 진 인물. 아마 저는 전한길 씨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진 인물이라고 확신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죠. 뭐. 말하면 잔소리죠. 보니까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갈수록 더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환 그 전 충북지사죠. 과거 2022년 대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건희는 우리의 리스크가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말이 다시 소환돼 가지고 며칠 새에 좀 회자가 됐는데 거기에 패러디에서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이건 리스크 정도를 떠나서 완전히 재앙이다. 정말 갈수록 더 한 주 한 주 갈수록 더 큰 재앙 같은 팩트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구속될 거라고는 뭐 이미 지난주에 우리 다 그건 뭐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조금 아까 팩트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처럼 아니 그 참 오빠의 장모집 오빠의 장모집에 모조품을 숨겨놓고 그 모조품을 자기가 진품 나오기 몇 년 전에 사서 선물로 줬던 거다라고 또 둘러대놓고 거짓말을 했고. 그런데 정작 진품을 선물 받은 게 드러나고 그 진품을 선물한 사람의 저 사위인가요? 사위죠, 사위. 사위를 검사, 박 검사. 사위를 총리실 비서실장의 이 뭐
그게 연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또 이상한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죠, 당연히. 사위를 그래놓고 이제 보니까 목걸이만 받았냐, 브로치에다가 귀걸이에다가 뭐 등등등. 아휴.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희건설은 이제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고 통일교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요. 아까는 그라프는 귀걸이고 아마 또 까먹으실 거예요. 저도 적어야지. 로봇계 사업하는 서성빈 씨에게는 바쉐록 시계, 발음도 어려워요. 바쉐록 시계, 시계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최재형 목사가 이미 지났습니다만 디올 가방 이게 쭉 보니까 2022년도에 다 받은 것들이에요.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리해서 갖고 다니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마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아 그렇게 닥치는 대로 막 다 받아요 어떻게? 이거 장식구, 장신구에 자기 어떤 일생을 건 것도 아니고. 이게 팩트 폭파에 이제 어떤 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김 여사가 내가 다시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는 이제 변호인단에 얘기했다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말이죠. 상당히 오히려 저는 좀 화가 난 게 뭐냐면 꼭 자기 생각 남편 생각만 네 막바지도 하는구나. 아니 오히려 말이에요. 빈말이라도 내가 국민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지면 얼마나 좀 좋습니까? 기대가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를 보면요. 모든 것을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보면. 권력이라든지 뭐 대인관계는 국정 운영 이 전체를 이 모든 걸 어떻게 사적인 걸 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네. 그거 아니에요. 국정농단. 그게 이제 국정농단. 이름에 국정농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 특검 이름 자체에. 이게 이 국정농단이 다름이 아니고 권력을 사유하는 거예요. 딱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중요한. 제가 한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뭐 구속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쭉 뒤져봤어요. 근데 최근 30년 이내에는 없더라고요. 부부가 동시에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같이 감옥에 들어간 경우는 없어요. 지금 비슷한 경우가 페루가 최근에 8년 동안 대통령 6명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4명의 대통령이 지금 현재 페루 수도 리마의 같은 감옥에 구속돼 있어요. 4명의 대통령이. 예. 그중에 우말라라는 대통령이 이제 기업에서 수십억 받아가지고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고 동시에 15년을 구형을 받고 부부가 동시에 구속을 딱 되는 순간에 남편은 구속이 되는데 부인만 브라질로 망명해버렸습니다. 요게 가장 우리나라하고 이제 유사한 케이스인데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조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네. 뭐 그런 걸 뭘 조사를 합니까? 왜 우리가 페루랑 비교를 해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는 G7 정도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페루 눈을 씻고 차도 없죠. 말이 됩니까? 동시에 구속된 건 전 세계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페루가 비교될 정도로 비참합니다.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국가 청렴도 보니까 180개 나라 중에 이제 페루가 127인데 우리나라는 30이더라고요. 근데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 하는 거 보면요. 거의 페루 남미 수준하고 큰 차이 안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감증인지 결국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납득 안 되죠. 이 모든 게 상식으로 납득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보세요.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시계, 뭐 가방, 뭐 신발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탐한다 하더라도 이건 과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물질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탐닉되고 몰입되고 스스로가 여기에 이제 물신화돼 버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런 게 다 인사 문제, 무슨 공사 수주 문제, 뭐 무슨 그 해외 프로젝트 발주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좀 왜 알선수재로 돼 있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뇌물죄가 될지는 봐야죠. 뇌물죄가 되려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쉽지 않긴 한가 봐요 법률적으로. 근데 알선수재는 확실한 거죠. 남편이 직위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공천 개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그렇고 알선수재죄인데. 글쎄요, 이제 중요한 게 뇌물죄가 돼야지 형이 높아진다고. 그런데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라고 지금 방금 표현하신 것, 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권이나 공사 발주권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부 기관에게 있지 김건희 씨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김건희 씨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인사로 추천했다고 선 치더라도 그럼 왜 그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목걸이 받았어라고 말을 안 했다 때문에 공모가 아니다?
그거 법률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제가 좀 나열한 이러한 뭐 가방이다 시계다 이런 걸 받았는지 몰랐다. 그럼 공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진술을 받아내야 그러니까 되는 김건희 거라서 특검의 체포영장에 그렇게 그 거부하는 게 그거예요. 조사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일단 소환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야 공공관계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이 내란 특검하고 또 다른 거죠. 이게.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가능한 게 사실 김건희 라인들이 사실 대통령실 곳곳에 있어요.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는데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요즘 간간히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간간히 나오긴 뭐 하는데 어디 비서관은 어떻고 어디 행정관은 어떻고 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도저히 갈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 요직에 비서관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갔나 너가 이렇게 저렇게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주위에 보니까 김건희냐고 옛날부터 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들이 지금 대통령실에만 있겠습니까? 곳곳에 이렇게 라인업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호가호위 할 수 있고 이 비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항상 생각나는 말이 명태구 씨가 김건희 씨한테 직접 대놓고 했다는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장님 무사 위에 어깨에 올라탄 그 안전벨기 주술사. 참 듣기 민망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남편 어깨에 올라타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편만 시킨 게 아니라 직접 지시하고 오다 때릴 수 있는 본인들이 김건희 인맥이 대통령실에 곳곳에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이게 저는 제일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 대목에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역대 정권이 성공한 실패나 그 관건은 대통령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들의 참모진에 대해 상시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반면교사의 저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어떤 팩트가 얼마나 더 쏟아 나올지가 저는 참 무섭기까지 해요. 네, 그렇죠. 지금 요번에 적시된 건 3가지 혐의만인데 특검법 자체에 있는 게 15가지나 되잖아요. 15개, 16개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이거 다 수사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벌써 나온 얘기가 특검 기간 연장법을 또 발의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정도가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완전히 국민들이 거의 멘붕이 올 정도예요. 이게 3개밖에 안 되는데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거 뭡니까 반크리프 목걸이 이런 것도 서희건설 그 사장인가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수를 한 거죠. 자수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신한테 오는 거 이제 경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이런 사람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뭐 정말 이게 보도되고 우리에게 알려진 게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16개인데 15개인가 혐의가 이제 3개 가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뭐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희건설 뭐 뇌물 3종 세트, 통일교 뭐 3종 세트 거기다 보면 김혜성 집사 게이트가 상당히 저는 앞으로 이렇게 판도라 상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자본장식 기업에게 뭐 수백억이 저 대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든 거. 원래 옛날부터 보면요 역대 정부에서 게이트란 단어가 붙으면 그냥 절대 그냥 붙인 거 아닙니다. 언론이나 검찰에 상당히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건데 이 김혜성 집사에 대하면 자꾸 그 최순실 게이트가 떠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자꾸. 지금 하나 나온 것만 해도 186억인가요? 기업들이 지금 뭐 모빌리티 뭐 이런 데 투자했다는 겁니다. 뭘 보고 기업들이 거기 투자했겠어요? 그중에 뭐 45억인가를 빼돌려 그중에 33억이 이제 횡령했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33억 횡령액이 과연 김혜성이 혼자 다 먹었겠느냐? 그럼 이게 또 나올 거라고요. 지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위에 연루돼 있는 증언을 쏟아낸 사람들이 자꾸 김건희하고 이제 차별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또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 살려고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가 연결돼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요. 해병 특검도. 왜냐하면 이 김건희 씨와의 그 연분을 이제 이용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얘기만 나오고 있고 지금 해병 특검 얘기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것도 만만찮아요. 해병 특검. 저는 제가 본 진짜 판도라 상자는요. 최은순 씨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어머니. 왜냐하면 대선 전부터 자꾸 부동산 투자나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가끔 그 최은순 씨의 녹취록이 지금 일부 방송에 나오는데 예. 발언을 보면요 상당히 셉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양평 그쪽 그 네. 수사가 진행되면 아마 등장하겠죠. 그건 아직 손도 안 댄 거예요 사실. 네. 간간히 흘러나왔지만 양평 그 특혜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거는 아직 뭐 그게 엄청날 수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최은순 씨 어머니 또 옆에는 또 내연남 이야기는 뭐 워낙 널리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윤석열에서 김건희까지만 지금 막 퍼져 있는데 이후 최은순 그다음에 내연남 문제까지 확산이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근데 봐요. 문제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이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특검 얘기 나오고 그게 계속 가지를 치면서 지금 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것도 관리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뭐 몇 년 내에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얘기만 합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이것도 특검도 그래서 했더니 그거 아니에요. 굵고 짧게 하자. 본질적인 하자. 이걸 계속 무한정 늘어뜨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따가 건, 우리가 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김건희의 구속과 동시에 뭐 목걸이 등등이 막 터져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당심 그 이른바 당원들의 마음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럴 수 있죠. 일말 일각에서 아유 저 윤석열 전 대통령 불쌍해라고 인식하던 사람 그런 당원들 중에라도 김건희의 했던 그 행적을 보고서는 아유 정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느낌도 들죠. 그래서 아직 이제 닷새가 남았잖아요. 금요일 날이니까 오늘 또 KBS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국힘 이제 후보자들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대를 거는 거는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의힘의 그 이른바 강성 당원이라는 분들도 생각도 좀 바꾸고 좀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가져야 돼요. 저는 뭐 국민의힘의 당심이 일부 흔들겠지만 대세를 뒤흔들 만큼 가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 시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데요. 점심 식사 후 운전대를 잡으셨다면 차량 실내 환기 자주 시켜주시고요. 2시간에 한 번씩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들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안현분기점에 사고 있습니다. 이후 송내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장수부터 여파받고요. 또 자유로에 사고 나서 김포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군산에서 동서천까지,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고 매송과 일직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인풍교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삼북터널에서 동곤지암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봉평터널에서 원주까지 차간격 좁혀지고요. 여주에서 이천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에서 강일 사이 총 45km 정체 구간이고요.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강동대교 지나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아까 잠깐 나온 말인데요.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이게 변호인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아무런 이제 맥락 없이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보면 한 여인이 정말 자기의 그 힘든 상황을 얘기한 건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맥락이. 그래서 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도 그렇고 그럼 이 얘기를 과연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의미를 했을까? 정말 그렇게 느껴서 했겠지만 다른 또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수사상에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도 들어요. 뭐 저희 개인적인 추론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상황이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시계며 목걸이며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국정농단과 관련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도 그 양아치 짓 좀 했습니다. 여기 로보트계 CEO의 서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5,500만 원짜리 시계를 주려고 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 팔면서 자기 것도 하나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게임됐다는 얘기인데 요 양아치 짓을 좀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요 양아치 짓. 예, 주위에 점점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자, 금주의 한마디는 모두 김건희 관련인데요. 우리 뜬인물 진인물에서 조국 전 대표 언급하셨는데 최준 원장은 마치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처럼 이재명 대통령 이 차기 리더로서의 조국 뭐 이 정도 급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지금 한 3% 4%밖에 안 나와요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네. 낮은 편인데. 아직 합당도 안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보기에 따라서 지금이 절정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물론 앞으로 상당 기간이야 뭐 계속 언론이 관심을 가지니까 조국 전 대표의 어떤 SNS 하나 둘 다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칼이라는 게 칼집에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칼 뽑아버리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점점 해체되는 분위기고 검찰은 뭐 어차피 개정 안 되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그 탄압받았던 이미지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형량이 과도했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저는 과할 정도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게 나서면 자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의외로 중도층의 민심이 별로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여론조사를 말이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권 내에 차기 주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조국을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조국 외에 민주당 사람이 안 보여요. 정청래 그다음부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뭐 어깨를 나란히 김민석 총리도 들어서 일단 거론은 되겠죠. 네, 잘하면 김민석 정도. 나머지 누가 있습니까? 김경수가 있습니까? 김어준, 뭐 문재인에도 다 친문계입니다. 사실은 없어요. 잘해야 제가 생각해 정청래, 김민석 정도. 조국 우뚝 서고 그 실제로 주위에서도 저한테 오는 사람 호남 뭐 이런 데서 다음 뭐 차기 얘기를 벌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국이 무슨 그 말씀도 맞아요. 지금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조사를 하면 한 번에 뭐 40% 50% 나가는 게 아니라 많아야 한 10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쭈루룩 나가지 않겠어요?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겨룰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지방선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쪽으로 노릴까요?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으로 노릴까요? 그건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쪽으로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정치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일단 들어오고 당연히 당대표 복귀는 뭐 확실한 거고 조국 혁신당에. 합당은 안 하고? 합당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튼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도 다 후보를 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이제 연대로 가겠죠. 선거연대 같은 걸 해서 특히 개항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간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 수가 있겠죠. 아니 거기가말로 이재명 지역구였던 곳인데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다? 이제 그건 그야말로 합당하지 않으면서 이제 범여권의 어떤 연대 같은 거로 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하나의 경우의 수에 불과한 것이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빼진날 수 있을 거예요. 재보선 어딜 가더라도 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합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양당이 다 조국 혁신당도 썩 그렇게 내켜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특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해서 뭔가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사람은 합당을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3자 구도가 되면 국민의힘하고
그러면 그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거 역시나 이제 호남 같은 데서 뭔가 이제 교두를 마련하는 생각을 하겠죠.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어쨌든 바라는 건 대권일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배지 하나 달라고 국회의원 배지보다 그럼 언제까지 합당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안 할 것 같고 그 이후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변수가 많으니까. 예, 저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 조국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자기 확실한 팬덤이 있지, 뭐 호남 지지 높지, 뭐 경쟁자 없지, 선택지 여러 가지지, 뭐가 그래서요. 아주 여유 만만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중앙 정치로 당연히 갈 거죠. 근데 서울시장 하면은 그 민주당하고 공천 관리에서 미묘한 갈등을 빚을 수 있겠고, 또 부산시장도 뭐하러 지방까지 내려갑니까? 그럴 필요 없이 중앙 권력으로 해서 이제 지방 그 보궐선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인천 계양이라든지 혹은 뭐 강훈식 비서실장 저기든 충남 아산 두 군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어찌 됐든 저는 내년에는 중앙 정치 무대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조국 뭐 시간이 그냥 활짝 열리는 되는 거죠, 사실은. 글쎄요. 근데 그 지금 현재 범 여권에서 주자가 없는 건 맞아요. 네. 당장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거야 뭐 당연히 말씀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그러면 정청래, 김민석 이런 사람만 보이는 건데 전혀 알 길이 없고 조국 전 대표는 2019년도에 그 조국 사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덤도 생겼고 또 반대자도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러한 그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전 동력이 약할 거라고 봐요. 뭘로 가겠어요. 이제 탄압받는 이미지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스토리를 더 써야 되는데. 만들어내야 되는데 뭘 그죠?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아마 친이재명계에서도 전 견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속내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사면 복권하면서 뭐 일단 전체 친문 진영도 아우르고 하면서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도 이제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고 지난 대선 때 도움도 받았고 조국 전 대표에게 그래서 일단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글쎄 동력을 봤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그래서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여권 내 유력한 인사가 너무 적다라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여러 명여야 서로 상호 견제 협력을 하면서 국정운영이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단지 권력 관계서로 차기 대권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가려면은 다극화돼야 되는 거지. 절대 이 구도가 그건 맞는 말이죠. 소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 뭐 견제용이다 뭐 이런 말도 계속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지나치게 다극화돼가지고 이제 차기 주자군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레임덕이 또 올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절대적으로 그렇죠. 이 경계를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 그 김동연 경기지사도 있고 김경수 위원장도 그렇죠. 있고 지난번 그 대선 후보 경선 치른 사람도 있고 그다음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뭐 당선된다든지 그러면 또 여러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방선거까지 지금 대통령 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기를 얘기합니까? 그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이런 계산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것이고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복권까지 된다면 상당히 떠오를 것이다. 왜 모르겠어요. 복권된 거죠. 복권됐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이 상당히 생각보다 호황을 구가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 구도가 너무 단순하고 선명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모든 포커스는 대통령이 맞춰줘야 대통령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간에 주도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그나마 뭐 그렇죠. 정치판에 새로운 구도가 좀 짜여지고 그러는 거죠. 아직은 뭐 모르죠. 자, 그럼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넘어가서 뭐 구도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최준 원장은 그렇게 보세요? 네, 뭐 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단시간 와중에 말이죠. 단시가 아니에요. 그냥 농성이에요. 농성. 농성. 단시간 농시간은 와중에 보셨잖아요. 이거 뭐 태권도 하고 발차기 하고 허리 뒤로 하고 그거 보면 참 야. 저런 절대절명 순간에 저런 여유가 나오는구나. 본인이 뭐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뭐 온몸을 흔들면서 뭐 체조하고 운동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차라리 그냥 그게 좀 시체마로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다. 예. 뭐 어찌 보면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까지 싹 친윤 일색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김문수 전 현재 후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지사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의 공백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길죠. 그러더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사노위 위원장 하고 장관 되고 그다음 장관 시절에도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국회에서 계엄 사과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혼자 꼿꼿이 앉아 있었다는 것 응하지 않았다는 거. 어찌 보면 그거 하나로 대선 후보가 되더니 된 거예요. 네. 그거 하나로 또 다시 대표가 지금 심정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대선 후보 나가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안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졌던 건데 워낙 이제 이 당이 극우화되니까 극단으로 가면서 다시 또 이제 대표로 소환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지금 예상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결선 투표로 갈 거다. 이제 1차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 결선 투표 누구냐 이제 찬탄 반탄 중에서 한 명씩 될 거냐 두 명이 다 반탄이냐. 근데 반탄이 두 명이 다 될 거다. 장동혁 김문수가 결선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상당히 좀 일시적으로 좀 마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뭐 12.3 내란 이후에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더구나 파면당하고 대통령이 완전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서 갈수록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적개심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선택이나 판단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상당히 좀 마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독일이라든지 선진 유럽이나 미국 국민들도 당연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김문수와 장동혁 두 파로 쫙 갈라지는 현상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전환길 고성국 TV 같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강성 우파, 센 우파 유튜브 6명이 지금 장동혁의 지지를 공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장동혁이 김문수보다 더 친윤, 윤어갱을 외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참 어이처구니가 없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극우 강성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절묘한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당심이 80이고 민심이 20이잖아요. 예. 이게 만약 민심과 당심의 이 비중이 5대5가 되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그 얘기 이제 할 거 없고요. 이미 그건 물 건너 간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성 유튜버들이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게 태산 명동 서일필로 끝날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대세 제한을 못 줄 겁니다. 그러면 전환기를 중심으로 강성 우파들의 목소리는 힘은 철저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소리는 요란하지만 양형은 별거 없다라는 게 이번 과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무튼 뭐 좀 아까 제가 이 김문수 개인의 정치 역정을 과거에도 국회의원 3선하고 경기지사 2번 하고 그럼 잘 나갔죠. 그러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10몇 년 조용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일약 갑자기 꼿꼿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참 희한하다는 싶은 거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지역구가 충청도예요. 그리고 행정고시에서 공무원 좀 하다가 사법고시 다시 해가지고 판사를 쭉 하다가 잠깐 변호사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거고 초선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발탁해서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친한 게. 초선 때 사무총장? 이거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제는 뭐 완전 반한계의 선봉이 돼서 도대체 이 바람은 또 뭔지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현상이 김문수 현상이고 장동혁 현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고 윤어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전환길 씨가 영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강성 당원들이 여기 같이 결합되면서 구도가 완전히 이제 통제 불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1차 때 토론해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이게 완전히 탄핵 개혁 이외엔 전혀 의제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그럴 거야 아마. 오늘도 이제 오로지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이재명 전환길 징계 얘기하겠죠. 전환길 징계 뭐 얘기 나오겠죠. 왜 경고밖에 안 했냐. 뭐 징계 제명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경고에 그치고. 그러니까 전 이제 국민의힘의 그 윤리위원회도 이상해요. 윤리위원회도 그 경고밖에 안 그친다는 게 그 여상원 위원장이 그 양반도 그분도 판사 출신인데 권영세 위원장이 시킨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니까 이래가지고 당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게 보수 정당 맞느냐? 저 이번에 글쎄 모르겠어요. 장동영 후보가 될지 김문수 후보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뭐 저희 개인적인 뭐 기대란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이 탄핵 찬성 후보가 돼서 보수 정당이 뭔가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기 좀 어렵긴 어려워요.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 전혀 보이지 않는 국민힘 친윤들 45 플러스 알파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관저에 몰려갔던 사진 찍었던 45 플러스 알파 이 사람들이 조용히 숨 죽이고 있지만 물 밑으로 무지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마 당원들이나 주위의 지역구에 가서 우리 걸기하자 다시 찾자라고 맹렬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당원들이 전체 당원들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힘 당원들은 그 45명 플러스 알파에 정말 입김에 편승해서 자기들이 이기는 후보보다는 자기들의 분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이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저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조경태 후보보다 좀 밀리는 상황 같더라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무튼 최근 조사를 보면 또 안 그런 조사도 있어요. 네. 어쨌든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당이 이렇게 이제 수성으로 빠지는데 이거를 만약에 단일화 안 하면 장동혁 김문수 후보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철수 후보가 가만히 있어 지금 조경태 후보는 계속 단일화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부담이 클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마보다 더 느꼈지 덜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안으로서도 막판에 어떤 형태로 동안에 단일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경태 의원은 뭐 일관되게 단일화를 요구했고 또 안철수 의원이 원하는 모든 조건대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거고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시에 두 사람 많은 비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며칠 없는 게 22일이 전당대회지만 일단 당원 투표는 뭐 19일인가 20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시간이. 하려면 오늘 토론회 끝나고 오늘 내일간에 무슨 한쪽에 안 후보 쪽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뭐 빅2를 만들어서 결선 투표까지는 만들어 봐야지. 그래야죠. 일단 그래야지. 둘 다 떨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좀 빠른 얘기고 조심스러운 얘기는 한데 이 단일화를 해도 이길 가능성 매우 적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차라리 그냥 4명이 그대로 가버리고 순서가 정해지고 친윤 일색으로 당 지도 후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차라리 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는 폭망의 길이 걸로 가는 길이고 이게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는 오히려 멀리 볼 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않는가라는 좀 상당히 파격적인 생각을 좀 해보죠. 그래도 만약에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만약에 어쨌든 조경태나 안철수 후보가 되면 어쨌든 당대표라는 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바뀌어 나가야지 폭망을 해가지고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 아주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데 지금 당 심리 8대2 상태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제가 단일화를 해도. 구조 자체가 도저히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일화 해라 하면 안철수 조경태도 사실은 속으로는 좀 답답해 미칠 지경일 겁니다. 속으로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영리한 사람들이 단일화 해도 가능성 매우 적다. 다만 외부로부터 비난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조경태 후보는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조경태 후보는 단일화가 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 의지는 강한데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 하지 않겠냐고. 솔직히 말해 단일화 돼도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땡처럼 그게 현실인데. 글쎄요. 근데 저는
아니, 저도 물론 이제 이쪽일 것 같아요. 반탄이 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폭망할 때 폭망하더라도 한번 이쪽에 탄핵 반대 찬성 후보가 나와서 결선에 한번 가야죠.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단일화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도 지역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어쨌든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단일화는 해야 되지 않아라는 압력을 넣고 있을 거라고요. 그건 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큰 흐름 속에서는 그것도 저는 묻힐 거라고 보고 결국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그 순간 나머지 단일화 여부는 다 묻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어떤 상황이 그렇게 굴러갈 바에는 그냥 김문수라든지 친윤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 9명 지금 대부분 친윤 일색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쫙 가는 거죠. 지금 당 3역 전부 친윤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윤 어게인으로 싹 일색으로 될 가능성 매우 높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죠. 폭망은 길이고 그게 국민이 멀리 볼 때 당장은 망하지만 아니, 근데 제1야당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완전히 극우일색으로 가고 말이죠.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진짜. 이건 당위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해볼 만큼 해봐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 계속 대안만 제안 걱정하고 대안 제시했는데 지금은 냉철하게 하면 그대로 하면 가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가겠죠, 뭐 그렇게. 다음 주 금요일에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나면 다음 주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1차 투표 결론 안 나면 다음 주 또 몰라요. 또 얘기 또 해야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위원관 최진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용필의 그래도 돼 들으시죠.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